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조병창, 미쓰비시 줄 사택 등 부평에는 근현대사 역사적인 문화유산들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무기 제조 공장인 조병창 등의 미군 기지 반환과 더불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미군 기지 반환 지역 일대의 땅굴 형태로 남아있는 지하시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주체와 시기, 용도 등을 파악하고 유물 발굴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원 그리고 이상의 인천대 초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 내 문화유산 이야기할 때 먼저 이 부평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부평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곳이죠, 교수님. 네네. 우리나라는 그 근대사에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죠. 그 중에도 일제는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만주를 침략하고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또 미국을 침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아태 전쟁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이 전쟁은 우리나라하고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일제는 우리나라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로 만들었고 그 기간에 연인원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동원된 경우가 있으므로 그 모든 동원 숫자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도 국내로 동원된 분들이 연인원 6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국외로 동원된 분들에 비해서 월등히 숫자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가 대륙의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었으므로 그만큼 더 많이 동원되고 더 많이 수탈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륙 침략 병참 기지의 정책이 실현된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부평입니다. 예. 당시에 부평은 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과 인천 그 중간에 있었죠. 그리고 인천항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인선이 경인선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물자를 쉽게 운송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네. 게다가 부평 평야가 있어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었죠. 자, 이곳에 일본의 육군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인천 육군 조병창 아니면은 여러 군수 시설을 만들어서 군수품을 중국으로 곧바로 공급하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 간 장소가 바로 부평입니다. 네. 부평에는 이와 관련된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리적인 그 조건으로 인해서 부평에는 조병창 또 미쓰비시 줄 사택 등 정말 많은 유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신데요. 네. 당시 조병창 규모는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 조병창은요, 먼저 좀 개설을 말씀드리자면 일본 육군이 만든 무기 공장입니다. 네. 인천 육군 조병창이라고도 불렀는데 중일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무기를 더 많이 공급하고 또 안전하게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만든 무기 공장이었던 거죠. 이 인천 조병창은 한반도에 설치된 유일한 조병창이었습니다. 무려 100만 평에 달하는 부평 일대에 일제는 조병창을 설치했는데요. 네. 그 안에는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그 공정별로 1공장, 2공장, 3공장 같은 여러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당장 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기능자 양성소를 설치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대규모의 병원도 운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평역에서 조병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기차 선로를 만들어서 조병창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 혹은 그 조병창에서 만든 무기를 곧바로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인천 조병창에서 만든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구구식 소총입니다. 한 달에 무려 4,000정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도 단검 아니면은 군도 긴 칼을 한 달에 2만 정씩 만들었습니다. 네. 총탄, 포탄 등도 만들고 심지어는 그 인천 만석동에 있는 조선기계제작소에 의뢰해서 잠수함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근무 인원들은 몇 명이나 됐었어요? 예, 이 조병창에는 지금 추정하기로는 최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인천의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서 남녀노소를 동원을 했는데 그 중에는 그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인천여고 아니면은 제물포 고등학교 아니면 인천기계고등학교라고 부르는 그런 학교에 인천 지역 학생들, 서울 지역 학생들도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제 동원된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었고 늘 헌병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간혹 이곳에 동원됐던 분들이 나는 자발적으로 찾아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경우도 실제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외국으로 동원되는 게 싫어서 아니면 탄광에 가기 싫어서 이곳에 지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은 더 나쁜 곳을 피하기 위해서 덜 나쁜 곳을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조병창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대표적인 장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슴 아픈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부평입니다. 많은 유물들이 미군 기지 내에 있는데 현재 정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죠. 문화재청에서 보존하기로 한 유적들이 있지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의원님. 이제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건물은 6개 동이고요. 네.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요청한 건물 1개 해서 도합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개인데 네, 문화재청에서 보존하기로 한 6개 동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공장 굴뚝,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군 측에서 넘버를 매겨놓은 거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초소 알루미늄 초소, 네. 이게 초소거든요. 본부 건물 행정동입니다. 이게는. 그다음에 탄약고, 철길 플랫폼, 정문 게이트, 우리 인천시에서 보존 요청을 한 군견 막사 이렇게 해서 도합 6개 장소가 되겠습니다. 총 7곳. 예, 총 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직접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 주물 공장 등의 그 유물 보존 상태는 어떻던가요? 저희들이 이제 실제 부평 미군 기지 캠프 마켓 내에 전체를 다 걸어서 투어하지는 못했고요. 일부는 버스 투어로만 했고요. 조병창 기지가 있는 무기를 만들었던 장소는 실제 저희들이 2번 정도 들어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 네. 그러면 저희들이 좀 근접하기 쉬웠던 것은 저희들이 이 캠프마켓 반환에 관련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던가요? 본래 이제 우리가 바랐던 만큼의 그런 목적의 건물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 상당히 훼손됐지만 그래도 원형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어서 보존할 가치가 있고 역사적 가치가 저는 있다 이렇게 네. 이제 보고 왔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 반환을 앞두고 부진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군 기지 내 땅굴 등의 지하시설 조사가 있었죠. 의원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고요. 당시에 부평문화원 원장, 그다음에 부평 문화원, 그다음 캠프마켓 반환에 관련된 투어를 하실 때 해설하신 우리 이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시청 관계자의 분 들어갔다 왔는데요. 네. 들어가 보니까 이제 폭은 안에 들어가니까 약 7m 정도 되고요. 입구가 2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입구 고조와 내부 토사 건물 자재 및 쓰레기 등으로 군데군데 막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철문 형태의 이렇게 이렇게 뚫어진 철문 형태의 그런 것으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갈 때 유독가스 측정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한 100m 채 못 가서 경보음이 울려서 전체를 이제 다 들어가지 못하고 또 중간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점검하고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땅굴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현재 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전체 그 조사한 내용은 정확히는 아직 없고요. 이 땅굴 발굴 작업에 대한 TF팀을 인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성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다수의 그 전문 요원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하는 것. 그다음에 본래의 그런 취지나 목적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진행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것은 좀 엄격히 제한을 하고 전문가분들하고 대부팀을 구성해서 아마 실행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군 기지 내에 있어서 그동안은 접근 금지가 된 곳인데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무기 창고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조병창에 강제 동원됐던 12분에 대한 구술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구술에서도 지하 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먼저 그 조병창 내부에 있었던 지하 시설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넓고 밝고 긴 곳에서 완성된 총의 성능을 시험했다 하는 구술도 있고, 그다음에 이 넓은 곳에 이 물자를 옮겨놓고 거기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하는 말씀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병원에 있었던 직원들과 환자들이 공습 경보가 울리면 한꺼번에 그곳으로 지하 시설로 대피를 했던 것도 그런 구술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창 주변에 관한 구술도 있는데요. 전쟁 막바지에는 일본군이 굉장히 밀립니다. 그러면서 그 일본군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평 일대의 산 중턱에 많은 굴을 뚫었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원됐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병창 시설을 통째로 안전한 곳으로 공습에 대비해서 옮기기 위해서 지하 시설을 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양한 물자를 보관했다, 아니면은 B29가 뜨면 우리가 피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술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그 지하 시설의 용도는 한 가지일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다양한 성격을 가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지하 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이 교수님께서는 징용돼서 끌려온 분들의 구술 작업도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시의 계획이 궁금하거든요. 인천시는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그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인천시 그에서는 그 캠프마켓 전체 반환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TF팀도 이제 구성할 것이고요. 28일 날 저희들이 인천 시민협의 캠프마켓 반환 시민협의회가 이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인천시 집행부의 대표로 해서 그 부시장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다음에 그 외부원 그 공동위원장으로 최용구 전 그 국회의원이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전문 교수진들,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학계에 계신 분, 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이렇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계셔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논의돼서 아마 TF팀을 구성할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또 그렇군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고요. 또 미쓰비시 줄 사택을 두고도 부평에서는 그 자리에 보존을 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곳에 보존하느냐, 아예 철거를 하느냐 등등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그 미쓰비시 사택이 지금은 이제 개인 소유로 일부 돼 있고 또 보존할 가치, 역사적 가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인 사유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저희들이 이 토지와 함께 매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된 내용이어서 또 당사자인 지금 그 개인 소유자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한도로 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그 역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짚어보는 이런 시설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그 어두운 과거이지 않습니까? 과거 일제 청사 같은 경우는 아예 철거해내기도 했는데 보존이냐 철거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네, 이 시기에 일제지배 말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강제동원 작업장이 무려 8,500여 곳입니다.
일본에 실제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네. 숫자예요. 그런데 이 현장이 국내에 당연히 곳곳에 산재되어 있지만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곳도 있고 흔적이 있다 해도 그 개발의 논리에 밀리면서 그냥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평 지역은 지역 대부분이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유적이 있는 곳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상징적인 흔적이 많은데 그 중에도 조병창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의 한편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뭐 유적, 유물 이런 건 굳이 남겨두고 싶지 않다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어둡고 가슴이 아픈 그런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네스코 있죠. 그곳에서는 부의 유산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유산이라고 해서 전쟁 같은 그 네거티브 히스토리와 관련된 유물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 세계의 시민들이 전쟁 같은 그런 잘못된 역사가 앞으로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 현실적으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일본의 정부나 일본의 기업에서는 강제동원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전혀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당사자인 우리가 그 있는 흔적을 만약에 훼손하고 제거한다면 결코 그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없게 되고 어쩌면 유사한 역사를 반복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병창을 잘 보존하고 해서 우리, 일본, 세계가 함께 그 역사를 비추는 거울로 삼는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존은 하는데 또 그냥 두지 말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그냥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간을 그 넓은 공간입니다. 무려 44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공간인데 완전히 다른 곳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창은 부평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 그 일제강점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무기공장으로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 부대로 무려 80년간 그 가시철망에 처진 채 한국인에게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상징적인 장소죠.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인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공간이 적어도 인천 시민들이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함께 모두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의 안전도만 보장이 된다면 최대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이 함께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뭐 박물관 아니면은 함께 누릴 수 있는 카페 같은 공간도 만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므로 네.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도요, 이 미군 기지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시민들은 언제쯤 이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단계별 그 사업 내역이 포함된 1단계 사업은 그 북측 지금 디아르모 기지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최고의 발암 물질이 그 내재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있는 곳이어서 지금 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구역인 야구장 있는 쪽 남쪽입니다. 이곳은 그런 다이옥신이나 이런 그 오염 물질이 훨씬 덜한 일반 환경 오염 물질만 있어서 이 지역은 그 계획대로 시민들께 조기 개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마 네. 금년 10월이나 9월 빠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자, 헬로 이슈토크 오늘 부평에 위치한 문화 역사적 유산들 짚어봤습니다.
모든 내용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